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미준 특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전에는 주말에만 찾아오셨던 귀한 손님께서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2주 동안 얼굴을 못 뵀더니 너무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프닝을 잠깐만 이렇게 버벅거리네요. 계속 쉬었더니. 매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는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주 정도 쉬었더니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대표님, 2주 동안 방송 없었는데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네, 뭐, 없으면 확실히 마음은 좀 편하고, 아무래도 이게 뭐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뭐, 또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또 방송하기 전에도 한 시간 전부터 사실 원고를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한 2주 없으니까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뭐 이런 게 또 시간들이 좀 생겨가지고, 약간 예. 방학 같은 느낌으로, 네, 2주 보내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다행히 이제 대표님 쉬시는 동안에 미국 증시가 좀 분위기가 좋았죠. 그러다가 최근에 며칠 동안 이제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잘하면 또 뭐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올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변동성에 너무 마음 드시지 말고 어떤 기업을 주가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떤 걸 사야 되나 이렇게 미리 학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시작을 했는데요. 반응이 너무나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조회수를 가지고 이제 영상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많은 분들께서 좀 좋아라 하시는지 측정이 가능한데요. 미국 주식 종목 배틀 시작한 다음에 조회수가 갑자기 이제 막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도 사실 제가 방송 녹화 시작하기 바로 전까지도 어떤 기업이 등장하는지 몰랐는데요. 3주 만에 돌아온 미국 주식 종목 배틀. 오늘은 어떤 기업들이 또 등장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종목 배틀을 고르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왜냐면 배틀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은데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크게 또 이게 없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스터카드와 비자 이러면 잘 안 보실 것 같고, 예, 배틀은 맞는데 뭐 누가 이기나 거의 비슷한 사이즈라서, 그래서 음. 조금은 아무래도 기술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뜨는데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고르다 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기업들로 좀 고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이 종목 배틀 영상 하단에 댓글에 혹시라도 뭐 이런 두 종목을 다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혹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들 보고, 아, 요거는 되게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또 한번 그 의견 주신 것들 중에서도 한번 찾아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그 크레도 테크놀로지와 아스타라 랩스, 이 두 종목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뭐 미준 탑픽에서도 많이 다뤘던 종목으로 알고 있고, 또 아마 이 채널을 가입하셔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관심을, 때로는 뭐 수익을 많이 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고점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되나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주가 오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기업들이 계속 좋은 모델로 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한번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망을 해보고자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크레도랑 아스타라 랩스 해주신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미준 탑픽에 포함되어 있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엑스 탑픽이죠. 한때 미준 탑픽이었던 아스타라 랩스. 그래서 현역과 오비의 대결이 될 것 음, 같습니다. 이제 현 흥미로운 여친과 전 여친의 뭐 이런. 그게 더 적당한 비유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너무 오랜만에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초이스탁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한 2주 정도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네. 초이스탁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가 있었으면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좀 뭐 아주 대규모 업데이트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투자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기능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경쟁사의 리스트를 전체 데이터를 다시 저희가 재구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뭐 S&P 글로벌이나 이런 데이터 업체에서 제공하는 업종 분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느 사이트를 가나 이 기업의 예를 들어서 컴피티터라고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다 뭐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가끔 이 리스트를 보면 얘네가 경쟁사가 맞나? 좀 엉뚱한데? 하는 분류들이 아무래도 이제 업종 분류라는 이 카테고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좀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그 회사의 사업 모델, 그 회사가 주로 생산하고 있는 사업의 제품들, 여기까지 다 비교를 해서 실질적인 그 회사의 경쟁 강도, 그것들을 통해서 경쟁사를 정의하는 DB들을 재구축하고, 이번에 서비스를 붙였습니다.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셔서 자기가 투자하시려고 하는 기업하고, 진짜 제일 잘 경쟁하고 있는 기업하고 비교를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이런 걸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네, 저희 포인트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면 경쟁사라는 메뉴가 있는데 예, 이 경쟁사라는 메뉴를 제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누르면 이 리스트가 예전에는 그냥 업종으로 뿌려주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애플이랑 소니랑 같은 뭐 경쟁사라고 뜨고 좀 약간 아, 뜬금없는 이런 형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회사에 만들고 있는 제품과 사업 모델 이런 것들까지 다 비교해서 전체 리스트를 뿌려드립니다. 그래서 코이런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면 루멘텀 홀딩스, 브로드컴, BI 솔루션즈, 온투 이노베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일반적으로는 업종 분류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순이나 매출액 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회사하고 경쟁 강도가 제일 센 회사가 누군지를 한눈에 찾아보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 내려오는 이 내림차순 정렬 순 자체가 각 회사별로의 경쟁 관계의 강도를 점수화로 저희가 DBR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코히어런트하고는 루멘텀 홀딩스가 가장 강한 경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고, 예. 코히어런트의 두 번째 경쟁사는 브로드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나 이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누굴까? 걔하고 비교하면 내 종목이 진짜 더 좋은 게 맞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실 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저희가 개편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요 더 고도화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작업이 되어지면, 요 경쟁사 리스트 안에서 이제 본인들이 종목을 찍어서, 네, 그 종목들만 따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투자 지표로도 비교할 수 있고, 매매신호로 비교할 수 있고 하는 뒷단의 옵션들을 지금 쭉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붙으면, 단순히 요 리스트뿐만 아니라, 바로, 이 회사는 지금 진단이 몇 점이구나. 이 회사는 지금 매매신호 나왔구나, 안 나왔구나. 누가 성장성이 더 좋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한눈에 쭉쭉쭉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 부분들은 더욱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경쟁사 부분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투자했는데 좀 늦은 것 같은데 제2, 제3의 기업은 없을까? 할 때 그런 것도 좀 쳐보시면 좀 발굴하시는데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 관계의 강도 가지고 이렇게 순서되는 거는 저도 생각을 네. 못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하고 상품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리스트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네. 어, 그러니까 저희가 AI 이제 이용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수집하고 1차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내부 전문 인력들이 다시 한번 네, 한 땀 한 땀 또 살펴볼 것들 확실히 들어가는데 없을 것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다시 또 한번 재조정해서 데이터 클렌징 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놨습니다. 대단한데요. 이제 정말 초이스탁의 발전하는 모습 좀 감탄스럽고요. 다시 한번 제가 초이스탁의 직원이 아닌 게 참 고마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초이스탁의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멤버들이 이 영상을 안 보고 계셔야 될 텐데.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크레도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스테라 랩스의 어떤 기업이 어떤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크레도와 아스트라랩스 두 종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레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2008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금 주력 사업은 요거입니다. 그래서 능동 전기 케이블 AEC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8%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보통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구리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보면 이게 신호들이 이게 깨끗해지지 않는 신호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끝에다 칩을 박아서 케이블을 상당히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전문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하면서 상당히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최근 4분기 합산 TTM을 했을 때 10억 6천만 달러, 영업이익이 3억 2천만 달러. 그래서 마진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구조고요. 예. 시가총액은 약 4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아스테라 랩스는 완전 신흥 성장 강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크레도보다는 거의 한 10년 늦게 설립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8, 9년 만에 요쪽에 PCIe라고 하는 요쪽에서는 거의 그 기술 표준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회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리타이머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최신 서버에 이런 아스트라랩스의 이제 제품들이 들어가면서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NV 링크 퓨전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만 갖고 있는 생태계였는데 그 예. 생태계에서 외부의 어떤 그 채널들도 좀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이제 파트너들을 좀 열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식 파트너가 이제 아스트라랩스라. 그래서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하고 있는 다른 이제 서비스들도 역시 이 MV 링크 퓨전들을 통해서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리타이머가 뭐냐. 그래서 CPU하고 GPU 간에 이제 통신을 하면 신호가 이제 흐려지는 걸 복원해 줍니다. 그래서 요게 왜 이제 요런 제품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이 제품이 없어지는 제품일까 계속 존재하는 제품일까라는 부분.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할 때 얘는 그대로 존재하는 기능일까 아닐까를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CPU와 GPU 간에 이렇게 통신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0, 1이 다음 쭉 가야 되는데 뭐 0.8, 뭐 0.7, 뭐 0.4 이렇게 이제 전압을 갖다가 이제 이 신호로 받아들이는데 그때 이제 이 신호가 뭐지라고 흐트러지면 AI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간에라도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전체를 통으로 다 학습을 다시 해야 되는 비용들이 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거 안정적으로 이 신호들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타이머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라는 게 우리가 시간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시 맞춰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0, 1, 0, 1, 0 이렇게 들어오듯이 얘가 이제 우리가 뭐 무슨 예로 들으면 좋냐면 우리 그 피아노나 악기 같은 거 치면 왜 메트로놈이 있잖아요. 이렇게 박자를 예. 딱딱딱딱딱 이렇게 데이터 들어와야 되는데 딱딱딱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다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뭔가 흐려질 때쯤 얘가 땡 쳐주는 거죠. 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땡, 땡, 땡. 얘가 이제 리타이머가 하는 역할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신호가 오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스트라랩스의 리타이머다. 그래서 향후에도 당연히 이쪽의 부분들은 계속해서 신호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기술이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은 데이터가 오가면서도 낮은 전력을 쓰는 기술을 개발하냐의 문제지 이 형태의 기술이 없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음. 게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출액은 이제 크레도하고 비슷한 사이즈를 했고요. 음. 영업이익은 2.2억 달러.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반대로 크레도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낮은데 시가총액은 593억 달러로 거의 50% 정도 더 높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아스테라랩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하면서 좀 올라온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왜 시장에서는 아스테라랩스를 같은 매출액에 영업이익률도 크레도보다 낮은데 왜 더 많은 시가총액을 주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만약 오해다 그럼 크레도가 상대적으로 싸게 된 거고 이게 맞다 그러면 아스트랩스가 더 시총을 벌려가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뭐 어떻게 돈을 버냐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합니다만은 크레도는 사실 AC 케이블 요게 거의 뭐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 중에서 55%가 AC 능동형 전기 케이블을 만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광학 DSP 그다음에 트랜시버 저희 트랜시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루멘텀하고 저희가 코히어런트 할 때 좀 많이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서데스 IP라고 하는데 시리얼즈 디시리얼즈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를 보낼 때 이제 이렇게 병렬로 안 하고 직렬로 고속으로 바꿔서 쫙 보낸 다음에 고속도로처럼 하면서 쫙 보낸 다음에 받는 데서 이제 다시 변환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크레도가 이 기술에 대한 IP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들이 이제 이런 IP를 쓸 때 그런 매출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타이머뿐만 아니라 뭐 스위치라든지 이더넷, 그다음에 CXL 이런 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도는 약간 케이블에 좀 집중한 회사라고 본다면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버 안에 AL 서버 안에 렉 전체의 어떤 생태계들을 좀 만들고 구성해 가고 있는 플랫폼까지 포함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어떤 공식 파트너로 돼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경쟁사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도 코헤런트하고 루멘텀을 다뤘지만 사실상 경쟁사라기보다는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다던가 어떻게 영역에 따라 다른 이런 형태고 크레도 테크놀로지하고 아스테라 랩스도 사실 경쟁이라기보다는 그냥 분업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하면 얘를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데 공통점은 뭐냐면 요 연결입니다.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시장에서는 아스트라랩스나 크레도나 코이어런트나 루멘텀이나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주로 다 어디에서 연결하느냐의 차이만 가지고 플레이어들이 다른 거지. 얘를 쓰면 얘가 잘 되면 얘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서버 내부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서버 내부 안이라는 게 이제 이런 보드나 이런 데서 CPU나 GPU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것들은 주로, 아스트라 랩스가 이 리타이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로 이제 연결을 주고받는, 데이터를 주고받고, 신호를 주고받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들, 요게 이제 렉 안에서 이제 서버끼리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요쪽 부분들은 이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주로 이제 연결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리선에다가 옆에 저기 스마트 칩을 박아서 이제 그쪽에 대한 이제 송수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렉을 벗어나는 부분들. 그래서 거리가 이제 이렇게 뭐 한 7m 넘어가는 10m, 50m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광으로 가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부터는 이제 광통신이 담당하고 있고 그 전에는 구리가 담당하고 있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광통신 쪽에서는 코이런트하고 루멘텀이 담당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긴 거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요걸 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 CPU 이런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CPU가 되게 되면 이제 조금은 그 어떤 보드 안에서 그냥 해결하는 방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루멘텀보다는 코이어런트가 조금 더 유리해진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1, 2년 안에는 루멘텀 홀딩스의 성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갖고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크레도랑 아스트라랩스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같은 영역에서 뭘 경쟁한다기보다는 영역의 어떤 범위 자체가 달라서 요쪽으로 진출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크레도도 역시 리타이머나 이런 쪽의 것들을 진출하고 있고 이게 생산을 하고 있고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도 광학 DSP나 이런 쪽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부딪히겠지만 단기적으로 봐서 한 1년 뭐 또는 2년 안에는 크게 막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막 싸우는 구조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또 뉴스 팔로우업들 하시면서 좀 판단해 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서버 안에서 뭔가를 더 이렇게 확장하는 회사들은 요 아스트라 랩스가 네, 잘하고 있는 네, 그런 영역들이고, 요게 이 서버 말고 서버를 넘어가는 이런 형태의 것들은 이제 크레도. 그다음에 여기보다 거리가 더 넓어지는 것들은 코헤런트하고 루멘텀 홀딩스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헤런트하고 루멘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한 15% 이렇게 지금 조정을 받은 네. 상태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이거 다루면서 가격상으로는 좀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성장주는 맞지만 미래의 성장성까지, 네, 2, 3년 후까지 땡겼을 때 거의 합리화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비싸기 때문에 신규로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직 뭐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구를 필요는 없겠지만, 신규로 하실 분들은 조금은 기다리시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가격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2, 3년을 봤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미래를 반영하는 정도의 가격까지 이제 진입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 2주 안에 좋은 이 광통신 쪽에 코이런트나 루멘텀도 사기 좀 좋은 시기가 1, 2주 안에 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 원가 구조를 보면 일단 AI 서버 한 대당 일단 엔비디아가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벌고, 연결 부품이라고 하는 커넥티비티 쪽을 보면 이제 한 8% 정도인데, 요 예. 8%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면 네, 전체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타이머가 한 25%, 그다음에 스위치 쪽이 30%, 그다음에 AC 케이블 쪽이 한 20%. 그러니까 요거는 크레도가 다 먹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아스트라랩스하고 브로드컴이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 쪽은 브로드컴이 메인으로 하고 있고, 아스트라랩스가 좀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 뭘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의 경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서버 한 대당의 비중은 8%로 낮지만 사실상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GPU만으로 어차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GPU를 만들면 어쨌든 이게 다 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엔비디아에 성장하는 것과 맞추려 이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제 아스트라랩스나 크레도 같은 경우는 매출 사이즈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장률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성장성이 되게 높이 나타나는 구조가 뭐 한 2, 3년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규모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어디서 경쟁하는지 이걸 좀 살펴봤더니,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결성의 문제고 거리상의 문제라서 막 어디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음. 네, 리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아스트라랩스가 매출 비중이 한 35%고, 오히려 여기랑 브로드컴이랑 이쪽에서 네, 경쟁하고 있는 거지. 네, 예. 크레도는 이제 여기서 이제 네, 후발주자로 시작해서 한번 나도 그쪽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 쪽은 이제 브로드컴이 워낙 잘하는 회사고 여기 있고, 아스트라랩스가 이제 후발주자로 이쪽에 이제 시장에 진출한 거고, 그 다음에 AC 쪽은 크레도가 88%, 네, 아스트라랩스도 이제 뭘 좀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상 두 회사가 어떤 본인의 주력 제품 부분에서 붙고 있는 곳은 없다. 그래서 영역이 좀 다르고, 다만 이제 리타이머든 AEC든 두 회사 다 저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M&A를 통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광통신 쪽에 좀 필요한 기술들은 광통신 관련된 회사를 인수해 가면서 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리스크지, 회사가 인지하고 그것을 M&A 하듯 문제를 풀어가면 그거는 사실상은 리스크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게 없으면 나중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라는 거는 지금 관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아무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뉴스 플로우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꾸준히 그런 어닝콜이라든지 그 뉴스 나오는 것들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파트너십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아스트라랩스가 조금은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 성장성은 크레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루멘텀하고 만약에 비교하자고 한다면 코히어런트와 루멘텀에서 저기 루멘텀이 단기 성장성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탄력도 훨씬 좋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광통신이 CPU 쪽들이 이제 지금 도입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업의 구조로 보면 이제 루멘텀보다는 코헤런트가 좀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크레도하고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도 뒤에 이제 리스크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브로드컴이나 뭐 마벨이나 또는 엔비디아가 진출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스트라 랩스 쪽의 진출보다는 현재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의 노출 범위로만 보자면. 그래서 음, 단기적으로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장기적으로는 아스트랩스가 좀 더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음, 네, 그건 제가 지금 네,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이즈를 좀 보면 네, 이게 케이블 쪽에 네, 케이블 시장은 지금 2025년도가 6억 4천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8년도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성장이 무려 520% 정도가 될 거라는 게 JP 모건에서 음,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 성장들은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AC 케이블을 만들고 있는 회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도 테크놀로지를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리스크들은 여러 형태로 나올 건데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2, 3년 동안 잘 투자 안 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얘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연결 쪽. 네. 아까 커넥티비티의 시장 전체로 보면 향후에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14.6% 정도로 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결 커넥티비티는 아까 크레도 테크놀로지의 제품이나 그러니까 또는 아스트라랩스의 제품이랑 다 연결성에는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 광통신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14.6% 정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연평균의 성장률로 어마어마한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의 주식을 안 찾으면 안 된다. 당연히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분기 성장률로 보면 그래도 테크놀로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4억 달러 정도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 200% 정도 성장을 했고 아스타라랩스는 한 100% 가까이 그러니까 두 배 정도가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기 성장성으로 보면 크레도가 훨씬 더 높고 주가도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반대로 갔었거든요. 그래도 테크놀로지 계속 오르고 아스타라랩스는 거의 사실상 뭐 엄청 많이 떨어져 이런 구조가 됐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좀 향후에 이제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아스타라랩스가 지금 많이 이제 복구하면서 따라온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요 성장성 보면 아스트랩스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93%인데도 그럼요. 크레도가 너무 높아서 눌려 보이는 거지. 음, 그래서 굉장한 성장주다. 그래서 두 종목 다 그 어떤 연결성의 어떤 거리의 범위의 문제지 두 개 다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요약을 하자면 단기 모멘텀으로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실전 모멘텀이 상당히 좋다. 근데 장기의 안정성으로만 보면 아스트라랩스가 조금은 더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나 포트폴리오 구성상으로만 보면 그렇게 일단은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엔비디아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거의 뭐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존재라서 혹시 엔비디아가 저런 데들 진출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하거든요. 예, 저기까지 들어오면 엔비디아가 그냥 그러니까 NV 링크라는 그 생태계에서 뭐 자기네들 다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개 기업을 이번에 같이 아예 정리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코히어런트랑 여기 네, 여기 루멘통 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낮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직접 투자도 한 상태고 전략적인 파트너를 지금 하고 있어서 가고 있어서 좀 낮은데 둘 중에 상대적인 낮은 이유는 코이런트를 잡았던 거는 뭐냐면 여기 아까 CPU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음, CPU가 되게 되면 루멘텀의 기술들이 좀 안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엔비디아 생태계 내에서는 요 코헤런트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근데 엔비디아가 얘를 완전 대체하거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CPU로 분명히 가고 있는 트렌드는 맞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조차도 2028년도 뭐 이런 거니까, 네, 8년도니까 뭐 2026년도에 꼬꾸라지거나 2027년도에 막 실적이 꼬꾸라지거나 이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팔아라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랩스랑 크레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아스트라랩스는 이제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 다 공통점은 직접 투자하진 않는데 언제든지 저는 여기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엔비디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MV 링크 퓨전에 뭐 1호 파트너로 이미 선정이 돼서 사업들을 같이 이제 확장하고 있는 구조에 들어갔고 그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낮은 경쟁 발생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케이블 쪽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나름대로 또뭐 엔비디아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쟁사들이 이제 케이블 쪽들을 조금씩 나서고 있어가지고 요 부분들은 약간의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랩스보다는 경쟁 발생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 이렇게 일단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라운드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 해자와 리스크 부분인데요. 경제적 해자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하나씩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요 화면을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독점에 이런 것들 다 하는데 그래도 테크놀로지의 해자가 뭘까? 요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중에서. 요게 뭐냐면 이제 링크 플랩, 그러니까 제로 플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실제로 실제 서버에서 이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 지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지표가 이 회사가 7, 8년 동안 0이라는 거거든요. 제로 플랩이라는. 실수가 없네요. 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이퍼스케일러 회사들이 다른 회사가 이제 똑같은 케이블을 만들어 왔을 때, 아, 우리도 저희 크레도만큼 품질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10%나 쌉니다. 한번 써보실래요? 그랬을 때, 실제로 필드에서 테스트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테스트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에 꽂아가지고 이게 진짜 에러가 없이 돌렸다는 이 쌓인 검증 데이터 자체가 상당한 경쟁력의 경제적 해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 잘못 에러 한번 발생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그 AI를 학습해야 되는 비용이 이게 수천만 달러가 들지 수억 달러가 들지 알 수 없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 뭐 10% 싸게 살려고 하다가 큰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랫동안의 무결점 데이터를 쌓았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가장 강력한 당분간은 깨기 힘든 경제적 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확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 광학 쪽에도 좀 통합해서 이 CPO 시대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도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알 정도의 리스크라고 하는데 뭐 크레도의 대표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고 그럼 회사는 아 저러면 어떻게 하자 하면서 인수도 하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화들을 잘 적응하고 해나가는 회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리스크가 지금 존재하냐 안 하냐는 별로 존재하지 않아. 리스크가 없는 회사는 매력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회사가 외에 다른 회사는 그 사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경쟁이 없고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경쟁이 있어야 리스크가 있는 건데 예. 경쟁이 있으려면 그 사업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은 사업에는 경쟁도 잘 없고 리스크도 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에는 반드시 리스크가 있고 그것들을 대표나 CEO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어닝콜 이런 걸 통해서 어나운스먼트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꽂으라고 하면 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모스 소프트웨어 락인 쪽이 경제적 해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리타이머가 하는 역할들이 얘가 제대로 오고 있는지 제대로 맞춰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 관리하는 대시보드가 필요한 거거든요. 예. 통합 상황판 쫙 보면서 에러 났네 이거 빨리 이상한데 뭐 이거 봐야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자기네들 회사의 제품만 체킹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일반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회사 거는 이렇게 뭐 여러 개를 꽂을 거잖아요. 그럼 자기 회사 거는 모니터링이 되는데 예. 다른 회사 거 제품은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을 아스트라랩스는 이제 코스모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네 회사 거든 남의 회사 거든 그 안에 있으면 전체를 다 모니터링해서 통합으로 관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라랩스에서 요거를 통합해서 쓰다가 다른 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 코스모스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엔비디아가 MV 링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꽉 잡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아스트라랩스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해자가 요 아스트라랩스의 상품이 팔리면 팔릴수록 락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스트라랩스가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어, 경제적 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요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이면서도 요 개방형 즉 이제 그 엔비디아에 좀 대응하는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뭐 AMD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생태계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또 엔비디아 안 되니까 요 이제 개방형 표준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또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아스트라랩스거든요. 그래서 예. 아스트라랩스는 엔비디아 생태가 잘 되든 반 엔비디아 생태가 잘 되든 어디가 잘 되든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리스크 부분인데요. 리스크도 뭐 제가 뭐 이런 것들이 뭐 당연히 있는 얘기니까 뭐 한 가지씩만 좀 하자면 예. 예, 마벨 테크놀로지에서 이제 골든 케이블이란 걸 만들어서 이제 시작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원래는 이제 7m를 기본, 7m가 넘으면 신호가 이제 더 약해져서 사실상 구리선으로 칩을 꼽더라도 안 된다, 뭐 이런 형태였는데, 마벨에서 이걸 9m짜리를 시연을 해서 이상 없이 음. 되는 것들을 시연을 지금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마벨 테크놀로지에서도 조금씩은 지금 당장 뭐 따라잡고 이런 건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마벨한테도 또 좋은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마벨 테크놀로지도 종목 배틀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상승 모멘텀을 잘 탄 회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뭐 리타이머에 진입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점유율이 굉장히 낮다는 거고요.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컴이 또 나름대로 또 이 도전하고 있는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음. 뭐냐면 스위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하려고 한 리타이머 부분이 아니고, 근데 이 스위치 안에 이 회사가 보면 요런 브로드컴이 이 자사 스위치 안에 뭐 그 안에 이제 뭐 들어가는 필요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리타이머도 그렇고 이런 걸 다 개발해서 그냥 통으로 그냥 아예 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낮출 수 있고 이런 형태를 하고 있고 이제 아스트라랩스 같은 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요런 이제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 광학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어떤 특별한 레이저만 만들 거냐 아니면 이 광트랜시버 전체를 만들 거냐 이 차이가 있듯이 요런 부분들이 향후에 브로드컴이 상당히 세게 갈 때 좀 리스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는 지금 현재 당장 발생한 게 아니고 도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자가 무엇이고 그 해자를 깰 수 있느냐를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랩스와 크레도의 그럼 최대 경쟁사가 누굴까를 정리를 해봤는데, 크레도의 최대 경쟁사는 현재로서는 이쪽 부분에서 겹치는 부분은 마벨 테크놀로지로 좀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스테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는 없고 여기 이제 리타이머 이쪽 부분에서 브로드컴이 좀 겹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하고 마벨은 사실상은 좀 큰 약간 골리앗 같은 거고 아스타랩스와 크레도는 약간 다윗 뭐 이런 같이 이제 뭐 음. 상당히 강한데 이쪽 영역에서 붙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마벨이나 브로드컴이 여기를 엄청나게 장악할 정도로 회사에 그 리소스를 쏟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들도 메인으로 주력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걸 넘겨두고 다른 데에 집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쪽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까 보시다시피 2030년도까지 연평균으로 한 15%까지 성장하는데 본인들이 조금만 확장할 수 있으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영역 것들을 놔두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부분들의 확장들은 아마 계속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회사는 오히려 그런 경쟁들이 아주 센 영역들은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내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될까? 크레도가 좋을까? 아스트랩스가 좋을까?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마벨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폴드컴을 사야 되나? 맞아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ETF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고민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 네. 좋습니다. 크레도와 아스트랩스가 있으면서 강력한 경쟁사까지 같이 내가 누가 이겨라, 뭐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뭐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자산이 크지는 않는데
한국에서 일단 있는 것들은 보면 요 비중이 요 얘가 가장 높더라고. 이거 이상 높은 제가 네. ETF를 찾지는 못해서 아마 얘도 아직은 사이즈가 크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크게 막 편입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스트라랩스가 5.3% 편입돼 있고 크레도가 3.7,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벨을 22%, 음. 그리고 브로드컴이 12%, 거기다 최근에 뜨고 있는 ARM 27%.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뭐,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기더라도 그 생태계에서는 뭐 상관없겠다라고 하는 요 애들이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사셔도 저는 뭐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세금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사면 이제 한국에서 요거를 이제 미국에 포함되어 있는 ETF를 사면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주식은 아니고 ETF인데 한국에서는 이쪽에 관련된 세금을 나중에 이제 뭐 양도소득세 22%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ETF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분배금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배당 형태로 해서 이 차익을 갖다가 15.4%인가 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좀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종목을 사서 내가 전부 다 그걸 적게 할 거냐, 아니면 요거 한국 종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분들은 만약 양도소득세 안에 범위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사고 싶은 요 한 5개를 골라서 그냥 개별 종목을 그 비율대로 그냥 사면 똑같거든. 음. 구성하면. 그렇죠. 얘가 그걸 귀찮게 하는 걸 하나로 묶어서 비율대로 사게끔 하는 게 ETF니까 나는 요렇게 구성해야겠다. 그럼 아스트라랩스 20%, 크레도 20%, 마벨 20%, 브로드컴 20%, ARM 20%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10주를 산다. 그러면 이걸 2주씩 5개를 사면 사실상 요 형태의 ETF 개념의 것들이 포트폴리오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특히나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가 없는 상태인데 ETF 같은 경우에 분배금 차액이 분배금 형태로 해서 세금이 붙거든요. 예. 근데 요걸 갖다 ETF로 안 사고 한국에 있는 주식들을 그런 비율로 사버리면 아직은 양도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좀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니까 일단은 요거는 한국 거고, 미국의 ETF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보니까 미국은 확실히 분산 투자인 것 같아요. 한 종목, 그러니까 맨 상위에 포션이 있다 하더라도 한 종목당 2, 3%가 넘어가는 경우가 잘 맞죠. 없더라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거의 S&P 아니야? 라고 할 정도. 그럼 SPX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이 특정 ETF를 살 필요가 있냐 이런 거고, 한국은 성격이 확실합니다. 음. 진짜 제가 보면 이런 식으로 확실히 구성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상위 예. 10개가 거의 상위 10개의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이 적어도 50%, 음. 많은 기업은 거의 8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요 종목들만 구성된 오히려 미국 걸 ETF를 사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를 사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목적에는 조금 더 맞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ETF를 사실 때는 오히려 뭐 이렇게 레버리지 이런 거 사실 때, 그러니까 나는 마벨인데 마벨에 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벨 2배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VL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면 미국 ETF가 맞는 거고, 그게 아니다 하면 한국에 상장된 미국 ETF가 조금 더 딱 그 종목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사이트로 좀 이동해서 네, 두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종목이 두 개 다 보이나요? 지금 아직 화면에 이제 나옵니다. 예, 둘 다 보이네요. 나왔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저 이제 초이스탁에서 여러분들 검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스트라랩스랑 저기, 네, 크레도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크레도를 먼저 좀 볼게요. 네, 크레도 테크놀로지를 보면 네,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매매 신호가 보면 이 매매 신호가 과거에 여기 매도가 나왔다가 이게 이제 빠지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매도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고 좋아서 매수가 나왔을 텐데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네, 여기 반등하면서 여기에 이제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온 예. 거고요. 그게 이제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러면 이걸 이대로 그냥 계속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거고,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버티게 하면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끝까지 버틸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많이 버티실 수 있으면 버티시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은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대부분 있습니다. 뭐 보통은 10%? 진짜 좀 대담하신 분이 30%? 뭐 이런 정도. 음, 막한 50% 빠진다 그러면 거의 다 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리스크를 보느니 차라리 네, 좀 더 이렇게 뭐보단 비싸게 사더라도 확실히 좀 뭔가 이렇게 턴했다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또 대표님이 이제 방송 때 많이 이야기하시는 사실 모멘텀 투자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개인들은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단 점수를 좀 살펴드리면 현재 미래성장성 점수가 85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이거면 진짜 아주 미국 높네요. 전체 상장 기업에서는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작년이 요 안에 있습니다. 작년이 요렇게 있었어요. 아, 작년 이렇게 보이죠. 그 이제 올해 이제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런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이 미래 성장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사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수익성이 0이고 적자였다는 거거든요. 음, 적자였다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현금 창출력은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이 플러스가 돼 있으면 나중에 수익성 회복이 나중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후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타나면 얘는 성장주구나. 그래서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고 현금 창출력이 어느 정도만 받쳐주면 그때부터는 그 성장주를 초기에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채워져서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 채워지면서 아마 이제 성장성도 이제 한 60점대로 떨어지면서 약간 이렇게 찌그러들겠죠. 이쪽이 늘어나면서 이런 형태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음, 수익성이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거는 초기 성장주에서 얘가 딱 찰 때까지가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부터는 상승은 하지만 성장성이 조금씩 떨어지면서 주가의 상승률로 보면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는 이런 이제 구조의 패턴을 가지고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초기 성장주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초이스탁에서 발굴에 들어가셔서 제가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눌러보면 그냥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걸 좀 이렇게 내가 무슨 종목을 한번 사볼까 할 때는 항상 거기 리스트를 한 번씩 보셔가지고 약간 장바구니 같이 이렇게 한번 보셔서 뭐 내 스타일은 아니네 그럼 버리시면 돼요. 어느 날 봤는데 잘 들어와 있네 그럼 얘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높은 거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미래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회사는 이제 5월 결산 법인이라서 지금은 사실상 이제 끝났고, 예, 여기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매출이 77.9%, 한 80% 성장하고, 내후년도에 40% 정도 성장해요. 그러면 성장률로만 보면 그래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입니다. EPS를 볼게요. EPS를 보면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예상치, 1년 동안의 예상치가 80%, 내후년이 43%.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수익성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매출 음, 성장률이 그 정도 나오면 수익성이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익률이 막 엄청나게 빨라지거나 이런 형태의 케이스는 아니라고 일단 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매우 높은, 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요런 이제 수급 좀 있다. 그다음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예, 네,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이 회사도 역시 뭐 여러 번의 이제 기회들이 있었는데 요럴 때는 이제 비싸고 요럴 때가 이제 싼 때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요 위에는 이제 고평가들이고 여기는 저평가고 지금 저평가 됐다가 요때 거의 뭐 100달러도 깼던 것 같네요. 예, 깼다가 지금 쭉 올라서 지금 200달러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니까 지금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를 살짝 벗어난 형태. 그래서 고평가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아직은. 네, 아직 그렇죠. 어렵고 고평가가 되려고 그러면 이 영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역, 요 영역까지는. 네, 가야지 고평가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밸류에이션 차트는 매매 신호에 영향을 주지만 매매 신호가 안 나와 있더라도 이 정도면 매우 저평가인데 그럼 내가 판단해서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 신호는 확실히 확인이 되고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 이 정도면 차트면 나 지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음, 그런 거 용도로도 밸류에이션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럴 때 사고 싶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까 안 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몰라서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밸류에이션이 주는 신호와 내 마음의 신호가 자꾸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좀 극복해 나가시면 멘탈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좀 여유로운 가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을 좀 살펴보면 네, 모멘텀도 역시 보면 여기에서 네, 이제 전부 다 이제 정배열하기 시작하면서 예. 4월부터는 이렇게 급속도로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단기나 중기나 다 지금 상승 추세를 여전히 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 랩스하고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트라 랩스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동안 좀 많이 신호가 많이 좀 헤맸습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여기에서 매수. 그러니까 샀는데 이것도 뭐 시장이 안 좋으면 얘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해서 매수 매도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했다가 다행히 뭐 매도를 나쁘게 한 건 아니죠. 이게 그 다음에 빠졌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매수 신호가 잡혔고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아스트랩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되면 어떤 분들이 가끔 질문하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신호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데 따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 손실이 그러니까 짧게 나실 거예요. 뭐 마이너스 5%도 나고 3%도 나고 이거 합치면 벌써 10몇 프로 아니에요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매매 신호의 정책들이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멘텀 전략과 함께 되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텀도 있어요. 하나는 손실은 되게 짧게 끊어내야 되고 예. 이익은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보통은 이익 난 걸 짧게 팔아서 손실 난 걸 계속 물타는 이런 형태들을 맞아요.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 계좌에 마이너스 있는 거를 못 보다 보니까 계속 사서 이제 그러니까 평균 마이너스율은 올라가지만 손실 금액은 계속 커지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처음 투자하시거나 근데 그걸 빨리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공부하고 이런 거 공부보다는 그거가 더 이게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익 난 걸 오래 가져가셔야 되고 손실 난 걸 빨리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타기 하지 마시고 불타기 하시고 그러니까 불을 탈 때도 가급적이면 눌림 목대 막 음. 급등하는 날 오늘이라도 살까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 진짜 많이 와요. 이제 제 번호를 아는 분들은 다 사적인 분들인데 어쩜 신호가 다 똑같은 날 전화하고 똑같은 날 그래요? 카톡이 오거든요. 예. 어떡해요? 막 어저께 이렇게 많이 올렸으면 샀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막 하다가 또 막 엄청 많이 빠지면 그날 고점에서 조금 팔았어야 되지 않은 거 아닐까요? 막 계속 왔다는 그래서 네, 뭐 똑같습니다. 그냥 크게 그러니까 상승 추세냐 아니냐 그것만 보고 길게 보고 가시면 훨씬 마음도 편안하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음. 좀 이렇게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고요. 진단 점수는 이 회사도 80점인데 음. 이 회사도 보면 아까 이제 오른쪽에 이제 크레도 테크놀로지하고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예. 작년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죠. 이렇게. 그러네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크레도와 같은 초기 성장주의 모양의 형태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런 애들을 초기에 아직 적자인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캐시플로가 이미 흑자 전환했고 그게 몇 분기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 걔는 그냥 순위 흑자 전환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밑에 데이터에서 컨센서스 데이터가 이미 흑자로 찍고 있잖아요. 2, 3년씩 보여주니까 그거 보시고 그냥 어떤 적정한 시점에 그냥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 회사도 굉장히 엄청난 좋은 회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성장성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크레도하고 같이 좀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화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사하고 보실 때 조금은 더 이제 잘 보실 수 있도록 개발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러면 지금은 보면 이제 2026년도 올해가 80% 성장, 내년도에 41% 성장, 그 다음 년도 26%. 그러니까 80% 40%니까 사실 크레도나 아스테랑 다 비슷한 성장률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아까 GPU가 팔리면 8%고 8%안 때 얘가 20이고 25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 성장률만큼 나오는 거니까 네. 아마 비슷하게 갈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데 크레노 테크놀로지 보시면 2370 여기는 3320가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 이제 결산 법인이 6개월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차이가 있는데 현재 성장률로는 그래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높아요. 근데 아까 장기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아스트랩스가 조금 더 구성이 좋다. 이런 차이인 거죠. 근데 2년 안에 계속 팔 게 아니시라면 그 리스크는 지금 현재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상당히 많이 성장하고 있다. EPS도 보면 올해 70%, 내년도에 40%. 이것도 크레도 테크놀로지하고 굉장히 비슷한 수치인 거죠. 음, 네, 그 다음 연도에 보면 33%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주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고평가로 올라갔죠. 음, 올라가서 지금 여기가 매우 고평가에 있었고 여기는 원래는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좋은 가격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반등했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이 가격까지 이제 빠지면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이게 좀 보고 좀 아는 분들한테는 아스테라랩스 2배짜리도 추천해드리고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아는 분이랑 저는 공적으로는 이런 거 절대 추천 안 합니다. 가사적 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친인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 정도는 돼야 그래야지 제가 뭐 몸으로 안 맞으면 몸으로 때우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때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언제 턴할 건가, 그러니까 언제 주가가 모멘텀이 살아날 거나 보고 계속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촉을 그렇죠. 세우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보면 오히려 이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아스트라랩스나 크레도나 다 부담스러운 가격은 맞아요. 이미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추세가 상승세 여러 사니까 팔 필요는 없지만 지금 살 거냐 그러면 조금은 아쉬운데 이제 이런 상태고 하지만 이제 주가가 다른 데에 비하면 얘네들이 좀 조정을 먼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래서 예상 실적을 반영해서 적정 주가를 좀 계산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 봤더니 크레도 테크놀로지랑 아스트라랩사랑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는 길면 2년이고 짧으면 한 1년 정도는 적정 주가 두 개 회사가 거의 똑같이 움직일 것 같아요. 두 개가 거의 똑같이 움직여서 지금 아스트라는 341이고 크레도가 234니까 상대적으로는 크레도가 저평가돼 있다고 보셔야 돼요. 두 개만 놓고 보자. 그러니까 아스트라랩스가 그전에는 100달러가 깨지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크레도는 오히려 반대로 이때 이제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 같은 여기 2월 달에 이게 크레도 랩스 그러니까 크레도 테크노 이제 뭐 이름이 합쳐서 크레도 랩스 크레도 테크노로지 90달러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하면서 여기까지 갔고 이 회사도 90달러에서 반등해서 갔는데 상승률은 아스트랩스가 단기적으로 훨씬 더 높았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단기 성장률을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좀 더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전에는 아스트랩스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가격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상승률이 더 높아지면서 그렇게 가서 주가에 이렇게 미래 주가에 대한 요쪽 부분들 아까 이제 미래 주가에서 저희가 요 부분에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한 200달러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1년 정도를 계산했을 때 크레도 같은 경우에는 한 50달러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1년 정도를 보자면. 예. 그러면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뭐 적정가보다는 살짝 높은 상황이지만 아직도 가격상으로는 상당히 좋고 뭐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눌림목이 있으면 얼마든지 신규 매수도 해볼 만한 가격 범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스트라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0달러니까 내년도 1년치 정도 주가를 이미 좀 반영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조정을 좀 받으면 좋겠다 싶은데 주가의 움직임 얘랑 둘이 거의 비슷하게 일단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비싼 가격인데 대략 한 300에서 하여튼 뭐 초반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아스트라랩스도 내년도 그러니까 1년 후에 실적을 반영하자고 한다면 충분히 성장성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모멘텀이 깨지면 언제든지 미준 대표님 말씀을 따라서 하시고 네. 왜냐하면 매매 신호에서도 아마 매도 신호 나올 거예요. 그냥 팔라고 그냥 나올 거예요. 하고 나중에 다시 사는 한이 있어도 모멘텀에 맞춰서 사시는 게 개인들이 또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들까지도 다 걔가 잡아먹어 그럼요. 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단기적으로는 크레도, 그 다음에 이제 주가의 매력도라 지금 현재 보면 크레도. 근데 사업의 구조의 이런 안정성 이런 걸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스트라랩스. 둘 다 좀 어쨌든 조정을 받거나 이런 것들 밸류에이션 잘 참고하시면 두 종목 다 뭐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에 넣어도 장기 성장률에서 보면 네, 놓치지 말아야 되는 영역이고 반도체에서부터 그 안에 있는 밸류체인 전체적인 구조에서도 좋은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어서 좀 관심 가지고 좀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일단 배틀에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1시간이 넘어가는 장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셔서 일단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도 그 PPT 너무 좋은데요. 또 달라고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샘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냥 매주 보내주시는 걸로 하죠. 좋을 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걸 위해서 맨날 잘 만들어야 되나 이 고민을 할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요. 혹시 가능하시면 아까 매출 이렇게 분배되는 표 있잖아요. 전체에서 네네. GPU가 얼마 가져가고 연결성이 네네. 얼마 가지고 그거 잠깐 띄워주실래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 관련해서 잠깐 제가 마무리 코멘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연결 부품이 8%인데 그거를 이제 또 자세히 한 번 더 분류를 해주셨고요. 그 분류한 내용 중에 뭐 아사르랩스가 그 브로드컴과 더불어서 한 25% PCI 리타이머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AC 같은 경우는 20%인데 크레도는 이제 혼자 가져가니까 사실 그 거의 비슷한 비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대표님이 분석해 주신 것처럼 이상하게 아스타라랩스는 저점에서 그러니까 저점이 똑같았잖아요. 크레도도 100달러고 아스타라랩스도 100달러였는데 아스타라랩스가 300 넘어서까지 올라갈 동안 크레도는 좀 주춤했어요. 그죠? 같이 못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스타라랩스보다는 오히려 크레도가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죠. 두 개 중에는. 근데 제가 볼 때 그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광통신. 그러니까 이제 광통신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구리의 왕자였던 크레도에 대한 투자 신념이 좀 이제 약해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아스타라랩스랑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적은 사실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같이 못 올라간 이유는 결국 시장에 어떤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크레도 같은 경우는 그게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광통신 시대로 접어들었을 때 정말로 크레도가 이름을 올릴 수 있는가? 아니고 정말 그 과거의 구리선의 왕자로만 남으면 결국은 아스타라랩스를 못 따라가고 결국 계속 이렇게 주가가 벌어져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는데요. 이 종목 배틀이 참 좋은 컨텐츠네요. 이게 그냥 하나 분석할 때랑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대표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연결성 주식을 쭉 나열하면서 처음에 서버 내부의 연결을 담당하는 거는 아스타라랩스고 이제 그 렉 내부에서 그러니까 서버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거는 이 크레도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해 주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을 그렇죠. 이거죠. 이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광통신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그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건가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거잖아요. 인공지능이 나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고 결국 그 에이전틱 AI가 나오면서 컴퓨팅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너무나 이제 많이 돌려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니까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버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서버를 모아서 렉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렉만 가지고도 안 되고 렉을 여러 개 묶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 하나 갖고도 안 되고 데이터 센터 간을 또 연결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레의 시대가 가고 광통신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느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트라 랩스도 좋고 크레도 좋지만 결국은 광통신이다.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 이걸 보면서.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결국은 종목을 여러 개 놓고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 저는 여기 이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 수혜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개 종목이 있죠. 그 중에는 뭐 담고 있는 크레도도 있고 코이런트도 있고 루멘텀도 있고 뭐 한때 들어갔다가 잠깐 빠져나갔던 아스트라 랩스도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 AI 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1년, 2년이 지났을 때 어디에 역할이 더 커질 건가를 지금 이 장표를 보면서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도 이 장표 보시면서 어디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서버 내부에서 아스트라 랩스가 나왔는데요. 결국 서버 내부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다 하고 싶으니까 이게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GPU만 팔았는데 이제는 묶어서 팔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를 아예 렉까지 만드는 거죠. 렉 자체를 다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보면 엔비디아가 성공을 하면 아스트라 랩스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꿈꾸는 그 생태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면 그러니까 생태계를 아예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는 꿈이 제대로 작동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 랩스도 생각보다는 성장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아스트라 랩스는 이제 엔비디아랑 좀 묶어서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요점은요. 이 강의 하나 보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있었지만 머리가 막 돌아가더라고요. 굉장히 유용한 강의였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그 위준 구독자분들도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너는 정말 계속해야겠는데요, 대표님. 네. 그래서 저는 이 연결성 관련해서 그 이제 광통신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보면 사실 없던 시장에서 가기 때문에 성장성이 엄청나게 높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통신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광통신이 필요한 시대에 들어가면서 없던 시장이 열리고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서버 내부나 렉 내부에 얘네들이 구리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이 리타이머라는 게 사라질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도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일단은 CPU와 GPU 간에서의 어쨌든 리타이머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에는 일단 좀 대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걔네는 어쨌든 이 보드 안에 그냥 본딩을 해서 그냥 한 두어 개를 붙여놓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저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이 크레도가 하고 있는 영역들은 광통신이 그러면 7m 안에는 그러면 서버가 없을 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서버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여기 있던 걸 벗어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광통신이 대체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저는 이제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일단 가격 경쟁력이 안 된다. 광통신이 우리 가격을 이기기는 쉽지 않다. 두 번째 이제 좀 단점이 이제 광통신이 이게 휘어지거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이게 섬유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리 같은 경우 이렇게 막 구부려가지고도 막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가능한데 예. 이 저 짧은 거리 안에 광통신이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게 아니면 이제 어쨌든 저 안에 렉 내부에서의 필요한 서버들이 연결이 없이 이게 뭔가 AI 서버나 이런 것들이 과연 가능한 시대가 올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성장성으로 광통신이 앞으로도 더 오래 성장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요 1번, 그 다음 두 번째가 아스트라 랩스를 대체하는 거는 쉽지 않겠다. 요건 있을 것 같다. 근데 크레도는 약간 뭔가 새로운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다른 회사 케이블 우리는 9m짜리 만들었다, 뭐 10m짜리 만들었다 하면서 그 케이블을 좀 대체하면서 그러니까 전력도 적게 쓰면서 뭔가 가격도 낮은 업체들이 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다. 요런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크레도 테크놀로지, 장기적으로는 좀 더 아스트랩스가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은 뭐 사실 지금의 가격의 문제고
비즈니스 구조로만 봤을 때 좀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똑똑해지신 걸 느끼실 것 같습니다. 강의 보는 내내 정말 이거 이러다가 너무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저희 대표님 메모리가 크지 않아서 하루 지나면 다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저희 메모리는 다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 계시니까요. 근데 뭐 대표님도 공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준비 정말 네. 제대로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명강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니까 더 막 좀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제 언어로는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요즘 밑담 TV 방송도 안 찍고 지금 6주째 폐업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는 좀 속으로 즐거워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 당분간 안 찍는다. 요거 코너를 좀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여기 집중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럼 다행히도 요즘에 그 미준 그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클릭 수도 많이 늘어서 아마 초이스탁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초이스탁 가입 안 하신 분들 이번 기회에 꼭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기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배틀이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아직은 결정 안 하셨죠? 어떤 기업인지? 네, 결정은 안 했고 저도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주중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댓글에 혹시 이렇게 뭐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이거는 한번 진짜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게 있으면 뭐 또 한 번씩 같이 준비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대표님 많이 배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좋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길어서 다 많이 보시려나. 강의는 너무 좋은데, 그죠?